사전에 즉시 알아가지고 우리가 못하도록 파괴할 수 있는 킬체인 전력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정찰이에요. 북한의 그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군사적 움직임을 2시간 단위로 실시간에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10여 년 전부터, 한 3, 4년 전부터 추진한 사업이 이렇게 엄청난 성과를 냈는데 지금 국내 정치 때문에 여기 관심이 없어요. 우리 네. KBS M만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군사적으로는 중요하고 북한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군사적인 큰 업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보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조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이 부활절이었는데요. 푸틴이 이를 계기로 반짝 휴전 선언을 하더니 30시간 만에 일방적으로 종료해버리고 전투를 재개했습니다. 우선 관련 뉴스 내용 먼저 보시겠습니다. 부활절인 일요일 밤까지 30시간 동안 일방적인 휴전을 선언했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 Исходим из того, что украинская сторона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현지 시각 20일 러시아 크렘린궁은 휴전은 오늘 밤 종료될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이 연장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가 부활절 이후로 휴전을 연장하자는 역제안을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러시아가 선언한 부활절 휴전 동안 더 많은 러시아의 공격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러시아군은 부활절 12시간 동안 26회의 공격을 했다면서 이는 푸틴이 군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못했거나 전쟁 종식을 위한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러시아는 반대로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주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종전 협상 진전이 없으면 손을 떼겠다고 경고한 미국은 이번 부활절 휴전이 연장되는 것을 바란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번 주 휴전 합의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양국은 번영 중인 미국과 큰 사업을 시작할 것이고 큰 부를 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부활절 휴전이 끝나기 직전에 나온 데다 이번 주라는 구체적인 합의 시점을 거론한 점을 고려하면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네, 뉴스를 보면 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부활절 휴전을 했지만 실제로는 서로 폭격을 계속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물밑에서는 이 전쟁이 계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 휴전 선언을 해놓고도 이렇게 물밑에선 전투를 계속할까요? 예, 지난 4월 20일이 부활절이죠. 네. 러시아 정교회에서도 이 부활절 같은 날로 하고 있는데 푸틴이 먼저 제안했어요. 부활절에 우리 휴전하자. 근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도 동의를 했거든요. 역제안을 했다 그러죠. 우리 좀 그 이유도 네. 됐는데 실제로는 딱 끝나자마자 푸틴이 공격을 새로 시작을 했는데 좀 공격이 치열해진 것 같아요. 키이우에도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오늘은 큰 뉴스가 모스크바에서 불과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한 엄청난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상사태를 선언할 정도로. 그래서 휴전이 진행되면서 또 부활절 휴가 기간 지나서 좀 격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푸틴과 젤렌스키 인터뷰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자국 국민과 또 국제사회, 트럼프 행정부, 미국을 향해서 고도의 심리전을 펴고 있다. 이 종전에 대해서 누가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느냐에 있어서 도덕적 우위를 정하려고 하는데 종전 협상이 가까워질수록 더 치열하게 한 평이라도 땅을 차지하기 위한 이런 종전 협상 직전에 좀 치열해지는 전투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고 미국까지 이제 3자 간의 좀 심리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좀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그렇죠. 네. 특히 미국은 트럼프 정부의 루비오 국무장관을 앞세워서 양쪽이 정말 휴전 협상에 제대로 안 나오면은 우리 중재 그만하겠다. 너 계속 싸워라. 이런 메시지를 내놓고 압박을 하고 있어. 네. 이 압박에 대해서 사실 푸틴이 의외로 좀 움찔하는 모습, 좀 약한 모습도 보이고 있고 젤렌스키도
이 종전 협상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앞서 우리 KBS 아나운서가 전망한 대로 보도한 대로 휴전 협상은 조금 큰 틀에서 전쟁을 중단시킨 협상은 빨리 진행될 것 같은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국경선을 설정하는 문제예요.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지역을 중심으로 또 크림반도를 포함해서 이런 새로운 영토를 확정하는 문제하고 다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했을 때 우크라이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문제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휴전 협상의 어떤 아주 세부적이고 중요한 조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분은 미국이 중재안이 노출됐어요. 크림반도는 러시아 주라. 러시아에게 주고 네. 또 러시아는 그 돈바스 지역의 4개 주에서 이미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영토 주장을 하고 아직 점령하지 못한 그 돈바스 4개 주 지역은 우크라이나 영토로 인정해라. 이런 새로운 국경선에 대해서 미국의 안이 중재안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는 걸 봐서 휴전 협상이 좀 급물살을 탈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은 줘요. 네. 네, 휴전 협상의 윤곽이 좀 어느 정도 잡힌 상태에서 푸틴이 부활절을 빌미로 또 30시간의 휴전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휴전 선언을 이렇게 한 것도 좀 의도가 좀 있을까요? 있죠. 푸틴으로 봐서는 침략자의 이미지가 있고 침략국의 지도자 이미지가 있는데 이런 이미지가 결국은 국제사회라든지 휴전 이후에 러시아 위상을 회복하는데 나쁘거든요. 그래서 침략을 했지만 종전에 좀 앞장서는 이미지, 종전에 성의 있는 모습을 특히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또 그 지금 러시아의 그 기독교 인구, 러시아 전교 인구가 한 9천만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에게도 전쟁의 염증이 있거든. 염전의 어떤 분위기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푸틴 나는 전쟁을 중단시키고 싶은데 하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푸틴이 아주 정교하게 심리전을 폈다 이렇게 봅니다. 대외적으로는 이제 나는 빨리 종전을 하고 싶다. 좀 이런 의도를 위해서 또 휴전 협상을 먼저 제안했던 푸틴입니다. 한편 트럼프 이 휴전이 이번 주에 좀 합의에 도달하길 희망한다.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합의가 좀 될까요? 그래서 트럼프로서도 조금 조급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통상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힘든 여건이죠. 미국 국내 여론이 만만치 않게 부정적으로 흐르고 지지율이 굉장히 역대 대통령 중에 초기 집권 기간 동안 가장 낮아요. 42%, 43%에서 국내 경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국내 역풍이 세고 또 국제적으로 좀 고립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외교적 성과를 하나 만들어내야 돼요. 성과를 만드는데 뭐 자기 대통령인데 며칠 안에 전쟁 중단시키겠다 이 성과를 좀 만드는데 좀 조급한 모습 보이는데 뭐 앞서 설명드렸죠. 루비오가 지금 휴전 협상하지 않으면은 종전하지 않으면은 우리 중재 안 하겠다 이 정도는 트럼프의 또 조급한 종전을 빨리 시켜서 외교적 성과를 만들고 싶은 그런 의욕을 보이는데 아마 이게 또 어떻게 되면은 트럼프가 조금 기대하는 노벨 평화상과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고 해서 여기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휴전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 그런 가장 절실한 입장이 있다 봅니다. 경제 정책이 지금 그 실패로 국내에서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외교 업적을 만들어야 되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본인의 입지를 위해서 좀 빠르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상황을 좀 반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또 이런 강수를 뒀습니다. 과연 이 트럼프의 이야기대로 좀 이번 주 내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푸틴은 이 부활절에 휴전 선언도 했지만 지난 21일 바티칸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했을 때에도 애도를 표했습니다. 우선 교황 선종과 관련한 뉴스 영상 2편 이어서 만나보시죠.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국 아르헨티나는 7일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시민들은 늦은 밤에도 촛불을 밝히며 교황을 추모했습니다.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상징 오벨리스크에는 기도해달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이민 정책 등을 두고 교황에게 쓴소리를 들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그의 선종을 애도했습니다. 공공건물의 조기 개양을 명령한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 장례 미사에도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o he was a good man, worked hard,
He loved the world, and it's an honor to do that. 교황의 마지막 메시지 전쟁을 끝내라. 그 메시지의 수령자들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각각 러시아에 매우 긍정적 태도를 표현하신 분,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라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교황이 매일 밤 전화해 안부를 물었던 가자 지구에서도 추모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시신은 현지 시각 수요일 오전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운구돼 대중의 조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장례식은 현지 시각 토요일 오전 10시 거행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티칸 밖 성당 지하 무덤에 특별한 장식 없이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교황청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네, 마지막까지 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고요. 또 교황이 생전에 매일 밤 가자지구로 전화해 안부를 물었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마찬가지로 휴전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긴 한데요.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식은 끝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의 좀 가자지구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선종한 프란시스코 교황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보는 사람에 따라 있습니다만 그 가자 지역에 전화를 매일 했다는 부분이죠. 가자 지역은 지금 인구가 한 230만, 40만 정도 수준인데 1000명의 기독교 신자가 있고 나머지 다 무슬림이에요. 가톨릭 신자가 아닌 무슬림이 겪고 있는 가자 지역 무슬림 교도 믿는 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 늘 안타까워했다는 이런 부분들은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자 지역에는 뉴스를 통해 알다시피 지금 하마스라는 자치정부하고 이스라엘과의 어떤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연초에 양측이 인질 교환과 또 여러 가지 정치적 타결을 해서 42일간 단계적인 어떤 휴전이 진행되었는데 40일 지나고 다시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 대해서 공격을 해서 최근에만 해도 한 2천여 명이 희생을 당하고요. 전체적으로 2023년 이후에 그 하마스 정부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서 한 5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 그래요. 이런 전쟁이 지금 지난하게 계속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어느 정도 종교 재판이 진행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 이렇게 가자 지역에 대한 새로운 구상이죠. 그런 구상이 발표하고 난 뒤에 또 이스라엘의 또 새로운 공격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는 그 지역의 전쟁을 빨리 종전시키려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아이디어가 오히려 종전으로 가지 않고 새로운 교전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저는 상황을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무려 42일간 휴전을 하고도 다시 좀 전쟁이 심해지고 있는 지금 가자지구의 상황입니다. 휴전이 언급되고 실제로 어느 정도는 진행이 좀 됐었는데요. 다시 전쟁이 이렇게 시작된 이유, 그리고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까지 좀 오래 걸린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가자 지역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필요한데 가자 지역이 2차 세계대전 끝날 때는 한 8만 명 정도 사는 조금 작은 도시였어요. 도시 크기로 치면 우리 세종시 정도, 서울시의 60% 정도 되는 그런 면적을 갖고 있는 지역인데 8만 명 되는 지역에서 몇 차례 중동 전쟁을 치르면서 이집트 그 아랍인들이 거기를 많이 이주를 해서 지금 230만 명 정도, 우리 대구 광역시 인구 정도가 이제 들어 살게 되면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새로 이주한 그 하마스 자치정부의 통제를 받는 무슬림의 어떤 아랍인들의 생존의 문제하고 또 그 이스라엘로서는 이게 안전, 계속 이번에도 전쟁이 시작된 것이 하마스의 지원을 받은 테러 집단이 이스라엘인들 인질 납치하고 공격을 해서 생겼거든요. 이스라엘이 계속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큐리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생존의 문제와 안전의 문제가 어떤 절충점에서 타협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자 지구에 있는 이 하마스 정부가 좀 국제적으로 좀 더 위상이 강화되고 독립정부가 돼야 되는, 인정받는, 이스라엘이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러면서 하마스는 또 이스라엘의 안전에 대해서 정말 보장하는
괴롭히지 않는다는 이 믿음을 줘야 되는데 이 믿음을 만드는데 상당히 걸리는데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 지금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죽으면서 또 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원한이 생겨서 제가 볼 때는 뭐 정치적으로는 또 일시적으로 봉합이 되어서 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스라엘 안전의 문제, 시큐리티 문제, 이 사람들 생존권의 문제와 또 자치정부 수준으로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이 문제가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 분쟁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적 중재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찾지 않고서는 분쟁이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좀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 정치학자들은 이 지구상에 있는 가장 큰 감옥 같은 지역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렇습니다. 지역이란 말씀이시죠? 생지옥인 거죠. 이 언젠가는 또 이 해묵은 갈등이 빨리 해결이 되어야 또 이 가자지구에 사는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또 미래를 바라보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해묵은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트럼프 역대 그 미국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지도자, 하마스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죠. 해서 평화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뭐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마스 지도자들이 어느 것이 하마스 인민을 위한 선택인가를 고민하고 이스라엘 역시 좀 더 영구적인 시큐리티 문제에 대해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할 때 여기 대해서 국제사회가 이것을 그 양쪽의 합의를 보장해 줄 때 이제 지금은 가자 지구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치 지역인데 해안이고 육로 전부 이스라엘 통제를 다 받아서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인 활로를 개척할 수 없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이 좀 보장되고 시큐리티 문제 해결되는 그러한 좀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럴 때 아무래도 국제사회 중재가 좀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미국에서의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역할이 어느 쪽에 편든다는 느낌을 주지 않고 양쪽이 필요로 하는 절실한 것을 좀 보장해 준 쪽으로 이쪽은 생존권의 문제가 있으니까 경제 활동의 공간을 좀 만들어주고 네. 이스라엘에서는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좀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을 국제사회와 또 미국 이런 게 좀 더 보장될 때 되는데 최근에 트럼프 구상은 조금 가자 지역을 모두 조금 사는 사람들에게 좀 불만을 줄 수 있는 걱정을 줄 수 있는 제안이었기 때문에 조금 오히려 조금 종전 분위기보다는 교전 분위기를 만들어서 일시적으로요. 그럼 회장님이 보시기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에 있을 때 이 두 나라 간의 좀 협상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좀 전망하십니까? 뭐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문제지만 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이렇게 그 갈등이 누적되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무슨 큰 묘수를 내놓더라도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해결하기는 좀 신뢰라는 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신뢰 구축이 먼저 정치 군사적 신뢰 구축이 하마스 자치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지금 분위기로 봐서 네탄야후 정부나 하마스 그 자치정부 간의 어떤 신뢰 수준으로서는 빠른 시간 안에 트럼프 임기 안에 이거 만들어지기는 좀 기대하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좀 전쟁을 지켜보다 보면 정말 종전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 가자지구의 상황도 좀 빠르게 마무리되기를 함께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군의 대북 감시를 위한 정찰 위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2일 네 번째 위성이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관련 뉴스 영상 보시죠. 우리 군의 정찰 위성 4호기가 탑재된 미국 스페이스X사의 펠컨 9 로켓. 3, 2, 1, ignition. Engines full power and lift off. Go Falcon, go Bandwagon 3. 화염을 내뿜으며 날아오릅니다. 오전 9시 48분 발사돼 15분 만에 정상 궤도에 진입했고 지상국과 두 차례 교신하며 발사 성공을 알렸습니다. 2023년 12월 첫 발사된 정찰위성 1호기를 시작으로 모두 4개의 군 정찰위성이 성공적으로 임무 궤도에 안착한 겁니다. EOIR 방식인 정찰위성 1호기는 하루에 2번, 나머지 SAR 위성은 하루에 4번에서 6번까지 한반도 상공을 지납니다.
4.25 사업의 마지막 위성인 5호기도 올해 안에 발사될 계획인데 모두 전력화되면 약 2시간 단위로 북한의 주요 시설 동향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군집 운영을 통해 재방문 주기를 더욱 단축할 수 있으며 북한의 도발 징후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군은 그동안 북핵 방어를 위한 킬체인의 핵심으로 조기 경보 통제기와 고고도 무인기 등 감시 정찰 자산을 갖추는 데 공을 들여왔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동맹국에 주로 의존해온 정찰 위성까지 더해지면 킬체인 완성에도 한 단계 더 다가서게 됩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네, 올해 안에 5개의 정찰 위성이 모두 전력화되면 실제로 좀 우리 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이걸 뭐 저 차관할 때도 이거 검토하고 추진했던 그 12년 그때 검토했던 사업이 이제는 마무리 정도 단계에 와 있는데요. 이제 근데 언론도 사용했던 용어이기 때문에 소개하면 4.25 사업이죠. 이게 사르 위성, 이게 사르 위성이 좀 어려워요 용어가. 네. 신시틱 어퍼튜어 레이더라 해서 계구 합성 계구 레이더라는 특별하게 기능을 갖고 있는 레이더가 장착된 위성 4개하고 2호 위성 해서 이게 제가 5대 4, 2, 5 중에서 4대 플러스 5대 위성을 쏘아올려서 2시간 단위로 북측 지역을 정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제 완성 단계에 와 있는데요. 뭐 깜짝 놀랄 수준의 성능을 갖고 있다,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 위성이 뜨면 몇 킬로 고도가 가냐면 한 650에서 700km 정도 고도를 도는 거예요. 네. 도는데 이 사르 위성을 통해서 사르 탑재한 레이더를 통해서 지상에 있는 15 내지 30cm 물체를 식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상상이 갑니까? 650에서 700km 위에서 15cm에서 30cm 물체의 이동을 움직임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정말 엄청난 대단하네요. 정찰에서.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이자 들어가는 거는 2시간 단위로 파악을 하겠다는 거예요. 북측을 2시간 단위 위성을 파악하겠다. 원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이 계획이 이제 완성 단계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튼 우리가 군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북한의 그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군사적 움직임을 2시간 단위로 실시간에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큰 의미가 눈이 있죠. 생기는 거죠. 그렇죠. 눈이 네. 그렇습니다. 눈이 생기고 눈을 볼 수 있으니까 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조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북한이 만약에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하면은 손으로 못 던지잖아요. 네. 발사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발사 기지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활주로 해서 그걸 싣는 폭격기에 실어야 되거든요. 이런 움직임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면은 사전에 그 발사대를 부술 수 있잖아요. 파괴할 수 있는 네. 거예요. 발사 기지도 부술 수 있는 거예요. 그 폭격기 실려면 활주로 부술 수 있는데 그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킬체인. 북한이 미사일을 이용해서 핵무기를 투발하는 그런 무모한 일을 할 때 사전에 즉시 알아가지고 우리가 못하도록 파괴할 수 있는 킬체인 전력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정찰이에요. 그러한 기능을 지금까지는 뭐 조기 경보기라든지 아까 뭐 우리가 무인 정찰기를 통해서 쭉 보다가 네. 이제는 미국 정찰기를 보는 게 우리가 예산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얼마 들은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 네. 계획 단계에서는 한 1조 정도 드는 사업이 10억 달러 정도. 그 사업을 이제 완성이 되면은 북한의 군사적인 움직임을 2시간 단위로 우리가 정찰 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시시각각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해상의 정보를 받아서 그걸 해석해내는 기술도 같이 소프트웨어도 같이 발전시켜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0여 년 전부터, 한 3, 4년 전부터 추진한 사업이 이렇게 엄청난 성과를 냈는데 지금 국내 정치 때문에 여기 관심이 없어요. 우리 네. KBS M만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군사적으로는 중요하고 북한에게는 굉장히 이거 뭘 할라 해도 남쪽이 다 보고 있구나, 대한민국이 다 보고 있구나 이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군사적인 큰 업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거의 뭐 22년 만에 거의 2003년부터 끝이, 시작됐는데 제가 2013년부터 한 31년 차관을 했거든요. 그때도 매우 검토를 진지하게 했던 그런 사업들인데 하여튼 저는 뭐 축하해 드리고 싶고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이루어낸 성과에 대해서 좀 의미를 많이 부여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 이물는 사업이 이제 정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5호기만 발사에 성공하면 그렇죠. 완성이 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언제쯤 그 5호기까지 좀 완성이 올 될까요? 연내에 다 사올린다니까 이제 4대 사올렸으니까 네. 또 연내에 다
일정이 다 잡힌 것 같아요. 그러면 발사에 성공하면 실제적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운용하죠. 건가요? 지금 이미 운용되고 있고요. 그럼 지금은 4, 5기까지는 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 서올린 것들이 이제 네. 3, 5기까지가 잘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미국에 좀 의존하던 비용도 좀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비용보다는 의존도를 줄이는 거죠. 이때는 뭐 그 북한에 뭘 미사일 실험했다 뭘 썼다 그러면 정보 검증 기능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조기 경보기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 기능하고 우리 또 동맹국이 미국이 갖고 있는 기능 또 일본이 파악한 것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정보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고 미국에 의존도를 줄이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 4.25 사업이 또 앞으로 우리나라 국방에 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또 어떻게 운용되는지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